실전 90강 근로자 임금 채권 정확히 모르면 돈 벌려다 돈 오히려 까먹는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우리 89강에서는 아마 이제 임금 채권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한 분이 그 영상물 89강 영상물에다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방송 내용 중에서 보니까 거꾸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게 거꾸로 이야기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는데 신고됐다 이거죠. 그건 대항력 있는 임 차인이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 차인 이 사람이 법원에다 배당 신청하면 안 좋아. 또 법원에다 배당 신청 안 하면 그래도 괜찮아. 이걸 보시고 아마도 거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배당 신청하면 안 좋다.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료를 잠깐만요. 자료를 이동을 해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엉뚱하게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좀 자료 준비를 좀 드렸네요. 자, 네. 자, 이제 오늘 90강이고요. 이제 2023년 6월 7일이죠. 벌써 또 6월달도 이제 초순이 다 지나가네요. 그죠? 시간은 정말로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금 채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참 아차산 불곰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카페에다가 보니까 국민 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다가 임금 채권하고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이제 아차산 불곰님 같은 그런 구독자분이 계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실제 이제 실행에 옮기시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 있잖아요. 이거 왜 법원 경매 진행할 적에 매각 물건 명시성 왜 표시를 안 해주냐?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정보 공개한다 해가지고요. 그 당사자가 어떤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지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원합니다. 나중에 아차선 불곰님 만나 뵐 기회 되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먼저 채팅창 들어온 김에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딸 뷰자님 감사합니다. 플라밍고님, 곽충건 회장님 들어오셨네요. 강성황님도 들어오셨고요. 쓰담님, 아차산 불곰님, 부부익선님, 한태환님, 이명남님, 윤집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님 들어오셨네요. 나나나님 저번에 번개 오셨던 분인가요? 저도 막 가물가물합니다. 마홍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윤집님 네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박황용님, 이강희님, 꿈드림, 이경식님, 꿈드림님이 저번에 저한테 전화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홍창기님, 치토소님, 빠삐용님, 아리수님, 김혜진님, 매주콩님, 고공샘 부동산TV님, 홍대희님, 리키님, 나아령님, 네, 주여사님 감사합니다. 마마까꿍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하고요. 어호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시화호, 노랑보리님 들어오셨네요. 이정아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 안 보고요. 막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면은 안 좋고 배당 신청 안 하면은 좋다. 그 이유를 제가 칠판에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연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조금 이상한 게 떴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신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한 것과 배당 신청하지 않은 것에 따른 어떤 낙찰자의 유불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B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A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이렇게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임차인의 전입신고 요게 저당권보다도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한참 뒤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말이지, 압류해가지고 아마 근로자 임금 채권 같습니다. 1위 하실 경우는 우리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 때 맨날 이쁘라처럼 말씀만 드립니다. 깜깜이 투자라니까 깜깜이.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을 압류해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몇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공개를 안 하는 상태에서 임차인 보증금 2억이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막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뭐 한 2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지요.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간 사람들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이 2억인지 몰라. 실질적으로 2억이에요. 2억인데. 근데 조사한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 어떻게 조사합니까? 예? 물론 그렇죠. 뭐 근로복지공단에다 전화해가지고 얼마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뭐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 믿을 놈 어디 있습니까? 믿을 놈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히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럼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요. 아시다시피 매각 물건이니까 경매 물건이잖아요. 경매 물건을 파는 매각하는 조건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사고 팔고 할 적에도 나름대로 매매 계약했다는 어떤 조건 옵션이 특약사항을 밑에 딱 들러붙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자면 뭐 잔금 치르고 나서 말이지 6개월 안에 물건에 하자가 있게 되면 말이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에 보니까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 있다.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하라 이거지. 왜 공개 안 하냐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차산 불건이면 아마 열심히 하시더라도 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마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뭐 근로자 임금 채권이 2억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았다. 이 물건이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보시죠. 이 물건이 예를 들자면요, 정상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 임금 채권도 없고 뭐 그냥 정상적인 물건이야. 하자가 없어. 하자가 없을 적에는 얼마 써야 된다 하더라? 5억 정도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하자가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니까요.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런 물건이 저도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말이죠. 2021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 전국적으로 그것도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을 유형을 클릭을 해보니까 야, 이거 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 참 제주도 용하다라는 그런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운칠기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또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도 불구하고 쑥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죠?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같은 경우는 1차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또 재경매 나왔는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이런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가압류가 청구액이 뭐 400만 원,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89강에서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가압류가 예를 들어가 청구액이 500만 원이라 해가지고요. 가압류 건데 채권액이 500만 원인데 그건 아닙니다. 가압류는 500만 원 해놓더라도 실제 채권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 될 수도 있다니까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에 따른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된 청구 채권액 그것만 가지고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가압류가 500만 원 돼 있으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5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어떤 경우 보니까 뭐 2억 3억 되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월급 못 주게 되면 몇 억씩 그냥 매도가 몇십억씩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하자가 있는데
근데 아마 이 물건에 대해서 뭐 누가 예를 들자면요, 제3자가 하자가 없을 때 5억인데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감지, 인지하고 어떻게 한다더라 해가지고 이 사람 봐가지고 한 3억 정도 썼다 치자 이거죠. 3억 정도 썼다 이거죠. 3억 정도 썼다더라 그럼 봐가지고 이 물건에서 배당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저 뭡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근로자임금 채권에서 2억이 나가버린다고. 이게 왜냐면 근로자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래요. 이건 제가 지난 89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정현 경매스쿨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뭐 거의 뭐 시청하시는 분들만 시청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리즈별로 그냥 뭐 1편, 1강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예. 단편적으로 제가 단편 드라마 찍는 게 아니고 장편 드라마 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다 훑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이라는 배당 금액의 임금채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억 있잖아요. 그죠? 1억이라는 금액은 뭐다? 이게 이 사람이 2억인데 1억을 배당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낙찰된 1억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데 하자 있는 금액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임금채권하고 조세채권이에요. 이게. 조세채권도 안 까발리잖아요. 왜 안 까발리냐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높은 데 계신 분들은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오픈한다. 이거 정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단지 근로자 임금 채권 얼마인데 1억이래, 1억. 조세채권 뭔다, 법정기일 언젠데, 얼마? 금액만, 아니, 특히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일정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다가 조세 채권액이 얼마다, 법정기일이 언제다, 이걸 다 일일이 다 표시해주는 법원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법원은 표시를 안 해준다니까. 왜 그러니까 표시해주는 법원과 표시 안 해주는 법원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지. 응?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보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요. 조세 채권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왜? 하면 안 되지. 다른 법원에서 안 하니까. 근데 다른 법원에서 안 하는데 이 법원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날씨도 더운데 제가 막 목소리 높이면요. 지금도 서서히 땀이 나거든요. 저만 혈압 올라가니까 아이고 저도 이제 혈압 열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아차산 불곰님. 깃발 드시고 좀 싸움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타나면 제가 나중에 만나 뵈서 소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시니까 이제 나있네 임차인입니다. 이게 대항력이 내는 임차인과 임금 채권은요, 요 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끝나요. 끝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줍니까? 경매정보지를 본다 했을 적에 과연 이게 경매 물건이라는 것은 어디가 아파서 나왔단 말이지. 예? 그죠? 어디 아파서 우리도 어디 아프면은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뭡니까 청진기 되고 또 어디가 아픈지 그 맥을 짚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매 물건 나왔다 해서 이놈이 도대체 어디가 아픈가? 이건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 들어왔다면 이거 임금채권 이놈이 아픈 거야 봐가지고 그럼 이놈이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깜깜이야 몰라. 그럼 어떡 한다더라? 그래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무식한 경매 투자지. 그죠? 아주 무식한 경매 투자다. 물론 그런 물건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알 수도 있겠지요.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임차인 A는 소멸 기준 걸린 B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또 참 그래. 근로자 임금채권이 맨 꼴찌로 이렇게 압류가 됐단 말이죠. 그죠? 압류 등기 꼴찌로 등기됐다 할지라도 배당 순위는 1순위로 해가지고 근로자 1등 배당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2등 배당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3등으로 해서 B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간다. 이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1순위, 우선 변제 2순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칠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자 선을 긋고요. 여기 자 보시면은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세 보증금액이 만약에 2억이라 치자이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C라는 사람이 근로자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인데, 임금채권이에요. 임금채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서 조세채권이든 임금채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잘 들으세요. 낙찰자가 대금을 딸깍 납부해버리면요, 조세채권, 임금채권은 빠이빠이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따라서 임금채권이 100억이야. 100억을 못 받았어, 월급을. 근데 이게 경매가 진행됐어요. 근데 100억이 체불된 임금인데 여기서 근로자들이 1억밖에, 그 낙찰 금액에서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서 만약 1억밖에, 만약 1억에 낙찰됐다면 1억밖에 배당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 자기네들 임금채권에서. 그 나머지 99억은 어떻게, 뭘 어떻게, 이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조세채권이든 임금채권이든 불문하고 낙찰자가 대금을 딸깍 납부해버리면요, 빠이빠이 끝나버린다는 거. 네, 그래 보시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 임금채권인 상태에서 B가 이제 나중에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의경매 신청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한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B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니까 배당 신청한 거예요, 배당 신청.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A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A 입장에서 또 B 입장에서도 보면 좀 억울하지요. 왜냐면요, A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을 이 당시에는 B도 없었고 C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B가 이 물건에서 저당권 잡을 적에는 지보다 먼저 앞선 A 임차인만 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들 A 임차 보증금 요걸 감안한 상태에서 담보를 취득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B 입장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C가 임금채권에 빡 나와버리니까, 이게 1등으로 싹 받아가 버리네, 세상에. 또 나가서 A가 2등으로 배당받고 B가 3등으로 이렇게 배당을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A는 조금 덜 억울합니다. B는 엄청 억울해. 왜냐면 A가 왜 덜 억울하냐 그러니까 2등으로 배당 받아간다니까 A는 배당 신청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배당 신청했으니까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 신청 안 하면 배당 안 해줘요, 법원에서는. 맞잖아요. 그죠? 배당 신청했으니까 배당 받아가는데 문제는 뭐다? 이 임금채권이 과다함으로 인해가지고 임금채권이 상당히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A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임금채권에 해서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당이 되고 나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만약에 1억밖에 안 남았다더라 그러면요. 그러면 1억만 만약에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버린 인수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 금액 자체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몰라요, 몰라. 이 금액이, 임금채권액이 체불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A가 배당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임금채권 이 자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인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없다더라. 이 상태에서 누가 낙찰 받았을 적에 때로는 봐서 지금 제가 여기서 칠판에서는 1억을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억 인수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2억을 인수할 수도 있고 전액을 다. 왜냐면 근로자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의 그 근로자 임금 체불된 금액이 만약에 한 10억이라 치자이겠지 10억. 그러니까 금액이 뭔지 뭐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그죠? 10억이라는 그 임금이 체불됐다 이거죠. 근데 이 물건이 경매 결과 보니까 그럼 누가 뭐 한 5억에 낙찰됐다면 임금채권자 이 사람 5억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5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5억 다 가져가 버린다고. 그럼 나머지 이 사람 A는 뭐다? A는 그래도 좀 덜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A는 B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낙찰자는요 A한테 또 찾아내고 당신 한 푼도 배당 못 받았네? 그럼 당신 보증금 얼마에 2억이지? 그럼 내가 알았어. 내가 2억을 추가적으로 인수할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만약에 5억에 낙찰받고 2억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2억을 인수를 한다 그러면 대단히 손해를 본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정한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많다 적다 얘기해서 확정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 이게 환장한다니까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공개를 안 하냐. 따라서 이게 A가 배당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배당 받아가는지
대해서는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상의 근로자임금 채권액이 얼마다 이거 명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당 신청했을 경우는 A가 배당 받아가는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와.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인수 금액,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더더욱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깜깜이 투자이기 때문에 A가,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면 이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난 89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봐가지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A가 이번에는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해버렸어. 배당 신청 아예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A 배당 신청 안 했다. 그럼 내가 경매 투자자입니다. 경매 정보지를 떠 보니까, A 이 사람 대항력 있네. 대항력 있는데 배당 신청 안 했네. 보증 금액이 얼마야? 2억이네. 그럼 낙찰자 나네. 이게 얼마? 2억을 인수하면 돼. 여기서는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죠? 위에서는 인수 금액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신청 A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 안 했다 해가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배당 신청 안 했네? 알았어. 보증금 얼마야? 2억이네? 알았어. 내가 인수할게. 그럼 2억 인수한다. 이 인수한다 금액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낙찰 받을 수 있게 5억이다. 5억은 써야 낙찰을 한다, 이게. 그런데, 2억은 인수해야 되네. 그럼 내가 2억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죠? 내가 3억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던. 이게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지는 죽으나 사나 배당 신청해야 되는데, 배당 신청 하든지 말든지 이건 낙찰자 관계가 없잖아. 대항력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이니까. 따라서 이 3억이라는 금액을 입찰하는데, 입찰 표상에 이제, 만약에 3억 낙찰 받았다고, 막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2억을 낙찰자 추가적으로 인수해버린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동감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근로자임금 채권하고 조세채권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또 조세채권 중에서 국세는 아마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세, 임금채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고 얼마를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인수한단 말이죠.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정확한 어떤 투자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데 그걸, 무슨 완전 특급 비밀 정보인지 말이죠. 아예 그냥 오픈을 안 하는 그 속셈이 뭔지, 지금 법원의 속셈이 뭔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차산 불법님처럼 말이죠. 국민 뭡니까? 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다 뭐 이렇게 글 남기실 필요도 없고요. 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법 딱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매각길 당일날 했잖아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면 돼요. 끝나버려요. 근데 옛날에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 민사소송법화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인데 그 당시 민사소송법화에서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는 뭐 봐가지고요. 법원 가시게 되면요. 민사집행사건 기록부 해가지고 A4 용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 두꺼워요. 뭐 한 300페이지, 500페이지 나와요. 그 책자를 경매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일반인들 경매 참여하는 사람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민사집행법으로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게 사건 기록부 자체를 경매법정에서 안 보여준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아마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왜냐면 첫 번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게 되면 경매법정이 대단히 혼잡스럽고 웃기는 수라고 자빠져 앉아있네. 두 번째, 일반인들한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게 되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이로 참 말 같은 소리를 하란 말이지. 전 순수하게 그 행정 편의주의지. 저것들 편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 법정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 위에 법대 보면요. 나이 많은 분 한 분 앉아 계시거든. 그냥 뭐 집행관이고 옆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집행관 보조잖아, 보조. 이 양반들 몇 사람 나와 있으니까 경매 시작하기 전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도 보면요.
경매법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 위에 법대에 나눴다니 법대에다가 그걸 밑으로 살포시 내려놔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데 뭐 봐가지고 혼잡스럽다 그러면요 법정 가보시게 어떻게 하면 그 정리인지 있잖아요. 그 정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 왔으면 어이 당신 못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한 두세 사람 또 꽂아놓고 그다음에 또 앞에 저 집행관 보조들 또 째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말이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훼손하는 거 딱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그것만 보여주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만약 그거를 보여준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법원 가시면 경매법정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볼 때 근로자임금 채권 얼마야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야, 이거 얼마야? 봐가지고, 여기서 우당땅 하면 이게 계산하는 게 금방 나와버리네. 이게 인수금액 얼마구나. 야, 그럼 어떻게? 5억이, 정상적인 그 입찰 금액이 5억인데, 야, 인수금액이 내가 배당표 작성해보니까 1억이네? 그럼 1억 빼니까 4억. 이게 여기서 당장 매각일 당일날 입찰 금액이 도출이 돼버린다고요. 그죠?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조세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저 세무서나 구청에서 보면 교부 청구하잖아요. 교부 청구한 그 서류 자체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편철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만 우리가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요 임금채권, 조세채권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쓰들들들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이때는 뭐 봐가지고 아이고 조세채권 있나? 어지간한 물건 조세채권 다 있어요. 그죠? 또 아이고 임금채권 있나? 왜냐면 임금채권이 있고 없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 저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인가요? 그걸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있는데 보니까 그럼 얘네들 임금채권 얼마예요? 그것만 경매법정에서 딱딱 확인해 주면 그걸 보여주면 끝나는데, 그죠? 그걸 보여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린다고. 근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한만 제가 생각해도요. 그걸 안 보여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솔직히 막 짜증이 나버립니다. 지대로 짜증이 나버려요. 이게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짜증이 나니까 스트레스 받고, 제가 무슨 나라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강의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식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게 보니까요. 최우선 변제래요. 최우선 변제고, 이게 또 여기 이제 옵션 따라놨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근로자 임금 채권 관련된 압류 등기가 있다. 아니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 관련된 압류 등기가 없다 손치더라도요, 압류나 가압류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 또 근로자 개인이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압류 등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채권 계산서 제출한다 그랬을 때 법원은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봐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뭔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이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패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은 신경 써버리시고, 그죠? 그래서 경매물건 접근 시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소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기일인데요. 2022 타경에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막 겁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안정현 경매 채널 스쿨 보니까 뭘 맨날 그렇게 주저리 떠들어서 하는데 그냥 대충 들어가면 돼. 대충 들어가 봐요. 그거 나가지고 대가리 확 깨져보라니까 나중에. 대가리 깨져봐야지만 그것도 알거든. 대가리 깨지기 전에는 이게 아픈지는 모른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무시하실 분들은 무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무시하셨다가 나중에 대가리 팍 깨지고 나서 아이고야 안정의 말 좀 들어볼 거 이렇게 하면 그것도 후회본들 이미 돈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다세대 주택인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1차 기일이 아직 도래가 안 됐죠. 1차 기일이 이제 6월 15일입니다. 일주일 8일 정도 남은 오늘이 6월 7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이다 그죠. 1억 3,500만 원인데 요즘 빌라 별로 인기 없잖아요.
인기 없는데 뭐 1차 일날 들어갈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니까 아이고야 건자 큰 우리는요 건자만 들어 이게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이게 뭐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로복지공단인데 1900이 2천 요거는 이제 픽스됐잖아요. 이게 픽스됐으니까 고정적인 게 2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럼 좋다. 2천만 원 정도니까 여기 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매 지분, 강제경매 지분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합쳐가 한 2,500 정도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500 정도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이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뭐가지고 고모씨라는 양반이 2013년 9월 5일 날 전입 신고했죠. 건저당권이 2013년 12월 달이니까 전입 신고한 때로부터 약 한 3개월 후에 저당권이 떡하니 설정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가압류,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 얼마였습니까? 1900에 300만 원이죠. 어머야, 근데 갑자기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인데 보니까 갑자기 2천만 원 돼버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고무줄인데, 고무줄은. 그러니까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300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300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만약에 이게 300이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300만 원 뒤에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 일단 가압류는 일단 300, 400이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요 아마 뭐 본안 소송에서 법원으로 또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받았겠지요. 그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제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저 등기부등본 한번 보죠. 등기부등본상 진짜 이게 건자가 근로복지공단인지 한번 우리가 또 우리 매사에 일일다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가압류 해가지고 어디가 뿐노 있잖아요. 보세요.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300만 원이구나. 근데 밑으로 또 내려다 보니까 이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뭘 했다더라? 강제경매입니다. 이 양반들 본사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이네요. 그러니까 가압류권 한 사람 건자도 한번 볼까요? 울산 중구 종가로 340. 맞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울산 중구 종가로 340이잖아요. 그죠? 같은 그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2천만 원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비용 포함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 선 빠져나간다 치자 이거죠. 근데 보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죠. 그죠? 예. 9천만 원이면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입찰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입니다. 1억 3,500만 원인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9천만 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액이 2,500만 원입니다. 뭐 요거 두 개 다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거 뭐 빌라 뭐 1억 3,500만 원 뭐 면적은 좀 꽤 넓다. 그죠? 이런 거 서울 자양동으로 데려오면 한 4, 5억 돼 버립니다. 근데 지역상으로 위치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물고 만약에 한 1억 다음 길란 말이지. 해가지고 이게 이쪽 어딥니까? 이쪽 지역이 저감률이 20%입니까? 30%입니까? 어째 확실히 모르겠네요. 만약에 저감률이 20%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 곱하기 0.8 하게 되면요. 다음 길로 1억 800이네. 1억 800. 1번. 2차 기일날 보니까 1억 800이 됩니다. 고민하는 거야. 에? 1억 8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 그래서 1억 1,000만 원 썼어요. 내 낙찰 받았어. 야, 그럼 1억 3,500짜리를 1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아싸 하겠죠. 뭐 아싸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억 1,000만 원에서 뭐다 이게 임차인보다도 근로자 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니까 이게 여기 2,500만 원인 것은 청구액이 2,099만 7,090원인데 여기다 경매비용 포함해가지고 2,500만 원. 그러니까 경매비용 포함해가지고요. 경매비용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배당순위가 경매비용 제일 먼저 빠져나가. 경매비용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 예? 이러다 보니까 요거 2,500만 원이니까 1억 1,000에서 2,500만 원을 빼버립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얼른 또 계산이 안 돼버리네. 9천만 원, 참 이게 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2,500만 원 빼버리면은 1억 1,000, 2,500.
8,500만 원. 임차인은 8,500만 원 배당받는단 말이죠. 그럼 8,500만 원 배당받지? 알았어. 나의 보증금이 9천만 원이니까 플러스 어떻게? 500만 원 추가적으로 낙찰자 인수한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1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손치더라도 인수금액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1억 1,500만 원이 이분의 취득 가격이 된다더라. 근데 그나마 이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제임금 신청해 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토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아예 그냥 깜깜이 투자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압류나 가압류 들어주도 않고 강제임금도 안 해버려서 다른 사람이 경비 신청하니까 말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중에 해가지고 근로자임금 채권에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을 적에 근데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적에 과연 그 사람은 과연 얼마를 배당받느냐. 따라서 답답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니까 안 가르쳐줘. 개인정보 보호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절대로 안 가르쳐준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입찰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근로자임금 채권이 이만큼 될 건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 건 같은 경우 혹시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를 해놨는지 보겠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각기 일주일 전이니까 이제 8일 전이니까 아직 이게 안 뜹니다. 안 뜨는데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요. 근로자 임금 채권액의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된 경매 사례를 제가 지금까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조세채권은 탁 가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임금 채권은 전혀 표시를 안 해주더라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도 뭐 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뭐 빌라가 뭐 완전히 뭐 바닥을 낀다 할지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뭐 근로자임금 채권이 경매비용 포함해서 2,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또 임차인의 보증금 9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전체 1억 1,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1,500만 원이다. 다음 길로 1억 1,500만 원 입찰 들어간다면은 그때는 뭐다? 임차인 보증금 다 받아가니까 그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분이 아마 대항력 있단 말이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근데 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 확정일자 조차도 이게 건저당권 2013년 12월 3일이죠. 그죠? 이거 빨라야 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확정일자란 말이지. 2013년 12월 3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버려서 그때는 또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임차인 이 확정일자 또 배당 신청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언제 받았는지 또 하나 더 배당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 신청 아예 안 해서 그럼 9천만 원 아예 인수해야 되니까 세월아 계속 유찰될 때까지 이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제 그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고요. 2022 타경에 108,535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90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2부 방송에서는요. 이 사람이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 또는 근로자임금 채권이 배당 신청 아예 안 해버렸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에 대해서 이제 현재 또 진행 중인 사례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